자, 제가 매주 부동산 카페에서 레시피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들을 준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갈팡질팡 부동산 정책의 집값은 떠오른다. 저도 이렇게 자꾸 오르는 게 좀 별로 반갑지는 않지만 어쨌든 시장의 흐름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만 또 오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6월 1일 이후에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매물 잠김 현상은 심화될 것이다. 자, 양도세 중과 최대 75%까지 3주택 이상이면은 75%까지 내야 된다. 그럼 100에서 75 빼면은 25 남는 거잖아요. 25도 안 남죠. 거기 부가세도 또 포함이 되니까. 자, 그러면은 양도세 중과 때문에 이제는 매도하기 어렵다라고 보유하고 이제 버티기에 돌입을 하고 있죠. 지금 일단 버티자.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보유세 가지고 있으면은 보유세가 중과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보유세가 중과가 되니까 보유세가 중과가 되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되고 재산세도 내야 되니까 그것을 이 세입자한테 전가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세 매물이 전세로 받아 가지고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월세로 이제 전환이 되는 그런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자, 취득세가 중과가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2주택이면 8%, 3주택 12% 이렇게 작년 7.10 대책인가요? 그때부터 지금 취득세가 이렇게 중과가 되는데 취득세가 중과가 되면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예, 거래가.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이 거래도 잘 안 되지만은 매물도 잠기고 이렇게 되면은 물건이 시중에 나오기 어렵죠. 그래서 물건이 안 나오면 가격은 오르는 겁니다. 예, 물건이 많이 나와서 이게 소화가 돼야 되는데 물건이 안 나오게 되면은 가격은 올라서 오른 가격에 물건을 또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는 거죠. 자, 보유세 급등 조금 전에 말했듯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보유세 인상은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자, 여기 밑에 기사 전세가 사라진다. 서울 아파트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진다. 이러죠. 이렇게 나와 있죠. 전세 매물이 줄어들게 되죠. 월세로 전환이 되면은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이 되면 전세 매물이 줄어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 전세값 오르는 거잖아요. 전세값이 오르면 그걸 또 어떻게 해요? 매매가를 자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매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폐기하고 자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갖다가 아예 폐지하겠다 이렇게 지금 막 여러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다주택자 규제를 하게 되면은 이것 또한 전세값 상승 요인이 또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지금 현상들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은 집이 전체 물량이 한 100채가 있다면 거기서 최소한도 한 30% 정도는 이게 전세라든지 월세라든지 매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주택자 규제를 하게 되면은 다주택자들이 이제는 못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전세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월세. 그래서 다주택자는 항상 얘기하지만 투기꾼 이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다주택자의 순기능을 좀 잘 살펴봐야 된다. 다주택자도요. 서민들한테 전월세 물량을 공급하는 공급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부가 임대주택 많이 줘서 못 주는 그런 역할을 다주택자들이 대신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또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을 100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한 채는 내가 살 것이고 99채는 전세나 월세 놓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이런 긍정 요소도 평가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죠. 자, 그리고 다음 장을 보면요. 세 부담에 서울 집값 오를 것. 여기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 가구의 53%, 세 부담에 서울 집값 오를 것. 주택 공급이 가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상황. 지금 단기간에 늘릴 방법 없잖아요. 예. 재건축 규제 완화, 1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 등 요인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분위기. 이렇게 지금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지금 이 전세가 월세로 전가가 되면서 이 세부담에 서울 집값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리가 우리가 투자 심리가 살아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금리가 지금 오르면 집값이 하락할까 이런 주제를 한번 내봤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이 지금 돈을 여태까지 많이 풀었는데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이제 돈을 흡수하겠다는 겁니다. 과연 언제부터 흡수해서 이제 할 것이냐.
미국이 돈을 많이 풀었는데 양적 완화를 했는데 걷어들이게 되면은 이제 이게 우리나라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그럼 금리가 미국 기준금리 올라가면은 우리도 올리고 또 다 올라가야 된다. 뭐 그 이유는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하락한다. 이거 제가 20년 전부터 들었던 얘기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금리가 오르면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자 부담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지고 있던 집들을 매물로 내놓는다. 그럼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논리가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하락할까? 이거 20년 전부터 제가 들었던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금리가 단기 급등,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처럼 이 단기 급등을 한다. 이렇게 되면 집값 하락 신호라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 한 30% 빠졌었잖아요. 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우리가 무조건 금리가 우리가 올리면은 당장 무슨 뭐 이게 집값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제가 판단하는 거는 금리가 약 4% 정도가 되면은 집값에 영향을 줄 것이다. 4% 정도. 그러면 지금 0.5%인데 이게 4% 되려면 시간이 또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지금 당장 올리려고 해도. 자, 그래서 아직은 먼 미래 얘기인데 이것을 우리가 자꾸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추세를 파악하는 게 투자의 지름길이다. 이 얘기는 숱하게 제가 드렸죠. 부동산 시장이 상승 추세다. 이런 상승 추세로 갔는데 너무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정부에서 요 타이밍에 규제를 합니다. 각종 규제를 내놓고 규제 대책을 내놓으면은 부동산이 올라가다 이렇게 꺾입니다.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하지만 하락의 기간은 단기간에 불과할 뿐이고 몇 개월에 불과할 뿐이고 3, 4개월이요. 그리고 그게 지나면 다시 원래 추세대로 오르더라. 이런 얘기 제가 너무 많이 들었죠. 자, 반대로 부동산이 하락해요. 계속 하락하면은 정부에서 어떻게 계속 하락하게 되면은 이게 또 너무 올라도 안 좋지만 너무 떨어지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잖아요. 우리나라의 개인 자산 중에 부동산 자산이 한 75% 된다고 하니까 타격이 상당히 크겠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부양책을 씁니다. 부양책. 뭐 이렇게 집을 쉽게 살 수 있고 대출도 많이 해주고 이런 부양책을 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장은 이렇게 그 부양의 효과 때문에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부양책의 효과도 3, 4개월을 못 넘기고 다시 원래 추세는 하락 추세니까 원래 추세대로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무수하게 드렸죠. 지금이 결론은 추세가 상승 추세일 때 규제 효과는 단기간이고 하락 추세일 때 부양의 효과도 역시 단기간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점인가? 자, 추세가 상승 추세라면은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집값은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추세가 하락 추세라면 금리가 상승하면서 집값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금리가 오르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현 추세는 상승 추세로 가는 중이냐 아니면 하강 추세로 가는 중이냐 이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판단을 제대로 해야 우리가 투자에 가장 기본을 세울 수가 있는 거지 이 판단이 잘못되면 떨어진다고 생각하게 되다 보면은 비관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은 끝이 없다는 거죠. 자, 재개발 시대라고 제가 말했죠. 재건축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지금 어쨌든 규제가 아직까지는 첩첩산중으로 있으니까 재개발 지금 일반 우리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의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소규모 작은 지역의 소규모 재개발도 있고 자, 여기서 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소규모로 하는 그런 개발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팁을 드리면요. 노후된 빌라 단독주택 밀집 지역을 한번 좀 둘러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은요. 역세권에 위치해야 된다. 반드시 역세권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라고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시장은 점점 차별화가 된다는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서울의 집값이 오르면 경기 그다음에 지방까지 이렇게 같이 동조화 현상으로 같이 간다면
앞으로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동조 현상은 깨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르는 것만 오르는 차별화 시장이 될 것이다. 차별화 시장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 입지가 중심 입지에 있느냐 외곽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서울에 투자를 하더라도 무조건 인서울이 아니고 예전처럼 어디에 어느 지역에 투자할 것인가가 앞으로는 더더욱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현재 재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은 프리미엄이 지금 엄청나게 붙어 있잖아요. 막 9억 10억씩 붙어 있는 데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지역을 우리가 지금은 이미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현 시장이 자꾸 재개발 구역들을 매년 지정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지정할 지역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개발 가능지를 미리 들어가서 선점하는 그런 투자 전략을 써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지 뭐가 된다고요? 투자 이익이 극대화된다. 이것만 알면은 어디 가서 잘못 투자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잘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 이제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호재가 생기는 것을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호재도 없는데 여기다 사놓고 투자를 해놓고 여기 왜 안 오르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오르는 것은 오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논리가 바로 이런 논리입니다. 저울을 1kg 갖다 놓으면은 저울에 이렇게 균형을 맞추잖아요. 균형을 이루는데 여기에 110g만 더 얹어도 균형이 깨지잖아요. 이렇게. 자, 요게 바로 뭐예요? 호재의 크기예요. 호재의 크기. 호재가 여기 요만큼 10g이 지금 안 쳐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균형이 이렇게 쏠리잖아요. 요 10g만큼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1kg에 10kg가 여기에 이쪽에 얹혀진다. 여기에 10kg가 1kg 플러스 10kg. 그러면은 11kg니까 완전히 기울어지겠죠. 기울어지는 크기가 바로 우리 이익의 크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호재가 크게 생기는데 이런 쪽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호재가 크지 않더라도 작은 호재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기울어지죠. 10g만 올려도 1kg에 기울어지는 만큼 반드시 이익은 난다는 것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한번 신중하게 잘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역이 그런 지역이 있을까? 실패하는 길은 여럿이나 성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다. 자, 부동산 투자에서 다들 성공하는 것 같이 비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은 상당히 소수입니다. 5% 이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항상 남들보다 먼저 갔기 때문에 이익을 낸 것이고 나머지는요, 사람들을 따라서 우르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들보다 한 걸음 아니면 반걸음이라도 반의 반걸음이라도 먼저 가는 그런 투자 전략을 써야 된다. 그러려면 부동산 지식도 많이 쌓아야 되지만 지혜가 생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부동산 카페를 많이 시청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지혜가 많이 쌓여서 투자도 잘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